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자, SNS 한 뉴스를 전해주시는 분이시죠. 오마이뉴스의 이주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할까요? 네. 내년부터 가정이나 기업에서 900MHz 대역의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를 쓰지 못하도록 정부가 조치할 것이라는 소식에 비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네.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나서서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불만이 사그라지진 않고 있습니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주파수 900MHz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 사용을 2014년 1월 1일부터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2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새 정책을 지난달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이는 KT가 제공하는 LTE 서비스와 주파수 대역이 겹치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네. 즉 900MHz 무선 전화기를 앞으로 계속 쓰다가는 KT의 새로운 이동 전화 서비스의 전파 혼선 등에 장애를 미칠 수 있으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900MHz 대역 무선 전화기 수는 8만 대에서 9만 대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해당 무선 전화기를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년부터 불법 주파수 사용자가 될 상황에 놓였다는 불만이 트위터에서 이어졌습니다. 네. 900MHz 무선 전화기를 쓰고 있다는 한 트위터 이용자는 돈 주고 사서 잘 쓰던 무선 전화기 때문에 벌금을 물 수도 있다니 난 루머나 농담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왜요? 논란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건 인기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멤버 종현이 트위터에 남긴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그는 지난 12일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만 해도 벌금이 200만 원이라네요. 국민은 생각 안 하고 기업만 생각하는 법인가요? 법안이 개정된다면 사용자 모두에게 알리는 게 기본 아닌가요? 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 트위터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 해명을 내놓았던 건데요. 예. 이에 대해 이어서 이제 이찬진 드림위즈 대표도 무선 전화기 과태료 논란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건 정부가 해당 주파수를 KT에 팔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정부가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를 문제없는 디지털 무선 전화기로 바꿔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백찬홍 CR재단 운영위원은 정부 정책을 바꾸는 방식 자체를 꼬집었습니다. 그는 정부가 900MHz 주파수를 KT에 팔아 막대한 수익을 올렸으면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 전화기 사용자들에게 대체 수단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보상을 해야 하는데 받기만 해도 과태료 폭탄을 물리게 하다니 말 그대로 군사 독재적 발상인 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뉴스 보고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네. 이주영 기자는 아마 기억을 못해서 옛날에 티코 사건이라고 혹시 모르시죠? 네. 고속도로에서 티코가 달리고 있었는데 네. 뒤 따라오던 그랜저인가 외제차인가 아무튼 그 운전자가 그 뭐 재벌 기업의 아마 그 가문의 일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티코 따위가 앞에서 깔짝거린다고 내려서 네. 폭행 사건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왜 내 차 가는데 왜 티코 따위가 앞에서 깔짝거리냐 해가지고 그랬던 일이 있었거든요. 네. 왜 자꾸 그 생각이 날까? 이와 굉장히 좀 비슷하죠? 비슷하다는. 네. 무법천지죠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가죠. 네. 지난 12일에 열린 한국과 브라질의 축구 대표팀 평가전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브라질이 자랑하는 축구 슈퍼스타 네이마르를 우리 대표팀이 사실상 사냥하듯이 달려든 게 아니냐는 건데요. 네이마르 본인도 경기가 끝나고 나서 여자친구처럼 반칙이 따라다녔다며 한국의 거친 수비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하죠. 이 네이마르의 이 한마디가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네. 이를 두고 트위터에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네. 우선 거친 축구도 규칙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펼쳐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과거 멕시코 월드컵에서 마라도나의 배를 걷어차던 태권 축구가 부활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오늘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럽네요. 브라질을 상대로 이런 경기력을 보여주다니 비록 종목이 보통의 축구가 아닌 태권 축구였지만 무척 고무적인 일입니다라고 비꼬아 말했습니다. 예. 또 다른 이용자는 친선 경기에서 태권 축구를 볼 줄은 몰랐다. 현장의 관중들은 브라질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의 차에 쓰러질 때마다 쓰러진 선수들에게 야유를 퍼부었다. 한국 팬들이 중국의 소림 축구를 비웃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이청용 선수는 네이마르의 개인 기술이 너무 뛰어나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며 거친 수비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한 트위터 이용자 역시 이청용, 기성용 등의 중원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우리 축구팀은 강호 브라질을 상대로 더티 플레이에 가까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파울이 아니면 막을 수 없었다는 이청용 선수의 고백에 오히려 측은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대서 이게 투지 플레이냐 네. 더티 플레이냐 네. 여기에 그 물음표를 찍는 네. 저는 아무 대답 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싫어해도 꼭 설치할 어플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옥션과 지마켓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시면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용산 참사의 책임자죠. 이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이 사람이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등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공항공사 노조와 용산 참사 그 피해자들은 여기에 강력히 반발을 하면서 출근 저지 투쟁을 벌여왔는데요. 자,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할 분은 공공운수노조연맹의 박용석 공공기관 사업본부장이십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지금 출근 저지 투쟁을 계속 벌여오지 않았습니까? 노조 등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 김석기 씨는 그러면 어디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지난 그 7일자로 임명되고 나서 네. 공항 내 국제선 청사 귀빈실에서 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네, 사장실은 못 들어가고. 예, 사장실은 지금 본인이 맡고 있어서 못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오늘 취임식이 예정돼 있다면서요? 예, 예정돼 있는데 뭐 취임식은 못 하고 네. 그냥 그 세종시 아마 국감장으로 간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취임식은 불발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공항공사에 대한 그 국감이 있나요? 그 오늘 국토부 국감이 시작되는데 예, 첫날 그 국감 자리에는 산하기관장들이 배석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국감에 배석자 참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배석자로. 예. 공항공사에 대한 국감은 언제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17일 날 그 인천공항공사와 같이 인천공항에서 좀 예정돼 있습니다. 아, 17일에. 네. 뭐 이날 좀 시선이 좀 쏠릴 것 같은데요. 자, 본격적으로 좀 하나하나 알아보죠. 그 지금 보도를 보면 그 애당초 그 추천위원회에서 3명을 이제 기획재정부에 추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김석기 이 사람이 꼴찌했다면서요, 꼴찌. 이 공항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비전 부분에 대한 점수가 워낙 낮기 때문에 예. 이 3명 중에서 일단은 점수상으로는 제일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 3배수로 이제 올라갔는데 거기서 꼴찌했던 사람이 임명장을 받았다. 좀 이해하기가 힘든 건데 예. 이 과정에서 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그 현재 지금 공공기관의 사장 추천의 과정을 보면 네. 추천을 할 때 예.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라 그냥 배수를 추천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뭐 이게 꼴찌라 해서 안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 김석기 씨는 좀 다른 것이 이미 김석기 씨가 그 공항공사의 사장으로 공모할 때부터 네. 경찰에는 내정됐다는 설이 파다했기 때문에 예. 사실 이 평가 순위 자체 꼴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사장에서 먼저 내정됐다는 것들이 큰 문제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 단계에서 이미 사장으로 내장이 됐다라는 그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다. 이게 경찰 내에서도 돌았다라는 겁니까? 경찰 내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경찰에
뭐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경찰 내에서 내정된 걸로 이렇게 소문이 났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네. 거기에는 일정하게 연줄이 작용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 이 공공기관장이 임명되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밖에는 추론이 안 되는데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연줄이 작동이 된 건지는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이 김석기 씨가 지난 2011년도에 예. 오사카 총영사에 그때 임명된 걸 아마 아시. 예. 그때도 보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이 김석기 전 사장이 그 서울청장 재직 중에 용산 참사 발생함으로써 사퇴를 하니까 좀 뒤를 봐줬다라는 어떤 그런 비난이 좀 있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아마 지금도 보면 이번에 저희가 이제 공기업 사장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네. 지금 결국은 이제 이 여권 내에 어떤 이제 대통령 직계와 그다음에 전 대통령 간의 어떤 계보들 간에 예. 서로 나눠먹기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좀 의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예. 한다면 김석기 씨는 아마 전 대통령 시절에 일정하게 좀 그런 인연이 있어서 네. 현문 인사에서 이게 소위 저들 입장에서 배려된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이계 몫으로 내정이 된 것이다. 예, 그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좀 전에 연줄을 여쭤봤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데 작년에 이제 총선 때 이 사람이 출마하려고 했는데 새누리당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이제 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지금 대통령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친박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친박 쪽 같지는 않고요. 네. 아마 이제 전임 그 대통령 직계 사람들에 대한 네. 소위 안배 차원의 문제로 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공기업 사장이 그렇게 나눠 먹는 거군요. 예. 지금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잠깐 덧붙이자면 예. 지금 공기업 사장 그 선임 전반에 걸쳐서 지금 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네. 공공기업 운영법에 따르면 사장이 공백을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게 퇴임할 경우는 곧바로 이제 추천 공모를 받게 돼 있는데 네. 지금 공공기관 중에서 지금 사장이 공석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예.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원래 기본들 한다면 법에 따라서 추천 공모를 하고 추천 공모된 사람 중에서의 그 적임자를 뽑아야 되는데 그렇죠. 사전에 정리를 하고서 추천 공모를 받다 보니까 지금 많은 공공기관 사장이 지금 공석 상태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공공기관 그 운영법을 현재 서로 정부가 좀 위반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이따 다시 별도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 김석기 씨 관련해서 자 노조나 이런 쪽에서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용산 참사 때문입니까? 전문성 부족 때문입니까? 공항공사가 네. 이 고도의 그 안전을 필요로 하고 있는 네. 전문적인 하나의 국가적인 이게 인프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항공사 사장이라는 위치가 그런 항공 안전 분야에 대한 그런 점점 식견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비상 상황에 걸쳐서의 어떤 나름대로 문제를 발생할 때 대응책이 떨어질 수 있는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네. 노조에서는 어떤 그런 용산 참사에 그런 어떤 연루된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공항의 전문가로서 보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주로 좀 앞서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추천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추천한 사유를 보면은 크게 이제 그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경찰 서울하고 그다음에 대구 경찰청장을 거치면서 대규모 조직 관리를 한 적이 있다. 그런 경험이 하나가 있다. 일단 예. 이 점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과거에도 공항 사장이 경찰 출신이 내정된 사례가 있었던데요. 예. 사실 경찰 출신의 이 조직 관리하고 공기업 조직 관리가 이게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알다시피 예. 이 경찰의 군은 상명 하복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관리 체계인데 그렇죠. 예. 공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보다는 공기업 각 구성원 간에 서로와 조정과 타협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리더십 요구가 되는데 예. 그런 측면과는 거리가 먼 리더십으로 볼 수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조직 관리의 리더십이 전혀 차원이 다르다. 예, 제가 유형이 다른 어떤 리더십을 필요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포도리 포순이라고 경찰 마스코트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최초로 도입을 해서 창조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보여준 바 있다. 이게 또 하나의 추천 사유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희가 볼 때 예.
뭐 그 부분을 본인이 내세우는 것은 뭐 저희 뭐 본인의 어떤 소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네. 지난번에 그 사장 입후할 때 임추위에서 예. 그 심사위원 한 분이 이제 추천위원 한 분이 물어봤어요. 그 용산 참사에 대해서 네. 소개를 물어봤을 때 단호하게 예. 불법 폭력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 면접에서 예.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이분의 그 판단이 경찰에서 어떤 그런 역할을 했을지는 몰라도 네. 적어도 이 공항 같은 경우도 어떤 불의의 어떤 여러 가지 안전사 발생할 수 있을 때 네. 그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게 현재 서울청장 했을 때의 그런 마인드였다 한다면 저희가 볼 때 이건 그 인천공 사장으로서는 적절한 마인드가 아니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자, 그러면 노조동에서 지금 출근 저지를 하고 있는데 정문을 막고 있는 건 아예 사장실을 봉쇄를 해버린 겁니까? 지금 정문 앞에서 지금 천막을 치고 지금 앞에서 지금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새끼를 통해서 사장실로 진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근데 뭐 현재까지 아마 그런 건 없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공항공사는 이제 출입구가 한 군데다 보니까 아마 이제 다른 새길이 없습니까? 사장실로 그렇죠. 가는? 아마 이게 무슨 뭐 공권력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지 않는 한은 네. 정무들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까지는 않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지금 국제선 청사 귀빈실 업무를 보고 있다 보니까 예. 막 그 나름대로 이제 지금까지는 막 취임 안 하고 아마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혹시 사장실보다 귀빈실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뭐 업무하는 데는 그 귀빈실이라는 게 일단 대통령도 이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여러 가지 업무 시설 체계는 네. 사장실 못지않게 잘 된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항공사 직원들의 정서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그 이성적인 부분 말고 이런 사람이 사장으로 온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정서적인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하나는 면 왜 공항공사에 자꾸 이런 인물이 떨어지는가에 대한 자괴감들이 좀 하나가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어쨌든 간에 적어도 이 항공 분야의 전문가들이라는 게 두루두루 존재하는데 경찰 출신이 와서 더군다나 과거에 어떤 그런 불명예스러운 전과가 있는 분이 오는가에 대한 그런 자괴심이 강하고 예. 실제로는 이 노조하고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 전체 이미지가 타격이 될까 하는 그런 어떤 또 하나의 우려들 이 두 가지가 예. 겹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래서 노조 입장에서는 그 임명 철회 외에 다른 카드는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 현재로서는 네. 그 김석기 씨 본인이 예. 그 용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해결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해결 못하면 예. 아마 사장으로 바뀌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공항공사 사장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만약 그 문제가 좀 풀어진다면 예. 한번 좀 지켜보겠다는 것들인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아직은 뭐 그런 판단까지는 가고 있지는 않고 김석기 씨 본인이 좀 자발적으로 이게 사임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 해결을 언급을 하셨는데 그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이 차원에서의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그 임원 추천위 과정에서 이게 김석기 전 사장이 발언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분의 마인드는 용산 문제 관한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불법 폭력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한 발로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한 유가족들이나 피해자들의 불만이라는 게 꽤 높은 상황이고 네. 그래서 그 이분들은 지나가면 지나간 것이고 한번 좀 사과로 제대로 좀 해달라는 것들이 우리 예. 그분들이 요청하기 때문에 예. 그 정도로 할 수 있지 않나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법원 판결이 이미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용산 참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상태에서 또 그 측면이 하나가 있고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순간에 자신의 존재인가 그 근거라고 하는 것들이 사라질 텐데 사과를 하겠습니까? 이게 보면 이제 법적 책임도 중요하지만 유가족들 같은 경우는 도의적 책임 문제에 대한 또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그 세상 모든 일이라는 게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거와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세상 이체 정당하다는 꼭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시 그 상황에서 본인이 사퇴했다면 도의적 책임들은 결국 유가족한테 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좀 범위를 확대를 해서 아까 잠깐 공공기관장 이 인사에 지금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예.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공공기관장 인사를 단행할 것이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거기로 가느냐 이건데, 다시 또 낙하산 소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공공은 박용석 본부장께서 공공기관 사업본부장을 맡고 계시니까 누구보다 잘하실 것 같은데, 예. 지금 어떻습니까 기류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 현재 지금 공공기관 운영법이라는 법률 관리 체계가 지금 작동되고 있는데요. 네네네.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위에서 임명하는 것을 중심으로 두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적어도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자발적인 공모 추천을 통해서 그 적임자를 뽑아가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다시 말하면 위에서 누굴 정리해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모한 사람 중에서 절차와 검증을 거쳐서 최종 임명권을 임명하는 과정을 받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의 공기업 사장 임명 구조는 적어도 이른바 청와대나 정부 내 구조 속에서 나름대로 정리하고 안배하고 조정해서 주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예. 실제로 보면 어떤 사람이 추천에 응모한 순간 이 사람이다라고 딱 이미 예정설이 파다하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 사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300수 추천한 그 다음날 와서 업무보고를 받았던 사례가 있어요. 임명장도 받기 전에요? 그렇죠. 예. 이상무 사장인데, 예. 그래서 지금 언론에 당시 한번 쉽게 터진 사례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300수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내가 내정됐으니까 나한테 너무 보고해라는 식으로 이렇게 뜬 사례 있어가지고 당시 언론에 시끄러웠는데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임명을 했습니다, 당시에.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곳곳에서 최근 들어 이제 사장들이 임명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네. 그런 기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누가 오면 이게 말할 것도 없이 이 사람이다라고 딱 정리하고 들어오는 것이고, 네. 실제로 중부부처에서 그렇게 일정하게 그렇게 또 바람을 잡아가다 보니까 예. 전체적인 사장 임명 구조가 뭔가 이제 절차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것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 공공기관장 인사에 있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전문성을 중시해야 되는 거냐, 예. 아니면 정권과 어떤 코드, 그다음에 국정 철학이 맞는 사람이 와야 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성을 강조를 하다 보면 해당 분야에 오래 근무했던 사람들이 1순위가 되는데, 예. 이러다 보면은 유착이라고 하는 것들을 끊어내지 못함으로써 공공기관 개혁에 오히려 속도가 늦어진다라고 하는 주장이 일단 하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주장부터 한번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우선은 현재 지금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의 최종 인사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임명권자의 우중에 맞는 인사가 된다는 것은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 측면을 좀 받는 것도 있고요. 그건 인정을 하시는 거고요. 예. 예. 다만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보통 산업 분야에서 전문가라는 게, 네. 보통 내부 전문가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확히. 근데 과거에 어떤 그 사업에서 비상이 잘 했다든가 아니면 산업 분야에 근데 보면 공항 분야만 하더라도 항공 안전 분야에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있거든요. 예컨대 군도 있을 수 있네요. 군 같은 공군 출신 같은 경우에는, 예. 영역은 다르다 하더라도 실제로 항공 안전 분야에서 경험했던 점이다 보니까, 예. 실제 반드시 보면 전문가라는 게 내부 구성원과의 관계 속 전문가가 아니라 다양한 어떤 주변의 사람들을 본다 한다면, 네. 정말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 꼭 그것이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 걸림돌을 할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 한편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데 과도하게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게는 인정이 되지만 그것이 과도해가지고 자꾸 청와대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까 대통령 중심자의 최종 임명권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의중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네. 대통령 인사 또한, 예. 적어도 국민의 상식과, 그다음에 저도 공공기관 설립 목적이라고 하는 대전제하에서 임명권이 생사되는 게 맞는 것이지, 예. 아니 말로 그건 다 차치하고 내 어떤 코드, 내 심중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겠다 한다면, 그러면 제가 보기엔 책임 정치에 위반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도 안 맞는 게 아니냐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이야기는 많이 나왔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낙하산으로 그러니까 하강할 때만 주로 이야기가 되고 그 낙하산 사장이 그러면 재임 중에 물러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그러면 업무 성과를 보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낙하산으로 내려왔던 사람들 물론 이게 이제 뭐 케이스마다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좀 평균적으로 본다면 경영 능력과 경영 성과가 어땠습니까 그동안? 사실은 이제 보면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 낙하산 사장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워낙 이제 내외적인 어떤 여론의 질타나 아니면 네. 소위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게 본인들이 나름대로 어떤 그 성찰을 통해서 이렇게 좀 변화의 어떤 그런 같은 케이스가 있고 예. 아니면 그냥 그거 상관없이 그냥 오로지 그냥 낙하산 사장으로서 그냥 그 일관되게 했는 스타일이 있는데 예. 실제로 보면 두 가지 경우가 다 반반 다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앞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나름대로 이제 그런 스스로가 어떤 태도 변화를 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사업장 구성원들과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교감 속에서 임기를 갖다 충실히 수행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네. 투자 같은 경우는 논란이 발생했던 경우가 있죠. 예컨대 보면 철도공사의 전 허준영 사장이나 예. 신영보증기금의 안택수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예. 실제로 내내 그런 자세를 견지했기 때문에 끝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또 내부 구성 간의 마찰을 촉해서 실제로 불문스럽게 물러났던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더 여쭤보는데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공공기관장보다 더 꽃보직이 공공기관 감사다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사실은 예.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공공기관 사장 문제가 지금 이제 전면화되면서 예. 이 감사 문제가 지금 가려져 있는데요. 예. 사실상 보면 이게 감사가 더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까 제가 예.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공인의 감사가 이미 끝난 감사들이 대부분이 지금 현재 새로 임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예. 그 무슨 얘기냐면 그 감사 자리 또한 정권 입장에서 요직이기 때문에 예. 안배를 하겠다는 그런 마인드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낙하산이 많잖아요. 감사도. 감사는 거의 대부분이 낙하산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예. 과거에 이제 개혁 정부라 했던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도 이걸 극복을 못했기 때문에 예. 논란이 발생했던 건데 네. 실제로 감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보면 그 소위 연주라는 걸 다 작동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알다시피 감사의 어떤 보수가 꽤 높고 또 실제로 책임지는 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기관장보다 예. 훨씬 보면 소위 말하면 노 안시토로는 대단히 좀 적절한 자리로 지금 인식되고 있어서 지금 상급감사 제도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노후 안식처입니까? 실제로 저희가 볼 때는 예. 공공기관의 상임감사는 거의 노 안시토로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지금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다음 서열 2위가 감사 맞죠? 그래서 감사가 상근하고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예. 서열상으로는 보면 이제 사장단 부사장이라고 하지만 예. 실제로 보면 그 감사가 보면 외부 연주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기관 내에서 행사 영향력은 부사장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긴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네. 일단 그걸 사실로 전제한다면 사실은 공공기관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감사의 역할이 더 그만큼 중요해지는 건데 네. 오히려 감사가 전문성이 전혀 없는 말 그대로 예. 낙하산들이 내려오니까 이 내부 안에서의 그 견제, 균형 이런 원리가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공공기관의 사업 관련된 논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꽤 많은데요. 네. 감사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만 적절하게만 답준다 한다면 예. 이런 이런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는데 사실은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지난 10년 동안 계속 공공기획을 외쳐왔고 아직도 공공기획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그 상근감사가 과연 그 공공개혁의 하나의 성과로서 연계돼서 근데 무슨 경질이 된다든가 아니면 네. 책임을 진다든가 이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실제 공공기관 자체가 사업에서 철도공사 옛날에 외부 해외 진출 문제랄지 곳곳에서 문제 발생했을 때 네. 그에 대해서 감사가 제대로 했더라면 그렇죠. 그리고 감사가 만족해서 책임을 졌더라면 공공기관의 개혁 문제가 이렇게 국민적인 화두로 떠올랐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측면에서 본다면 예. 상감사에 대해서는 되게 아쉬운 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역대 정권마다 공공부문 개혁을 다 외쳤는데 개혁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다 낙하산 내려보내니까 이게 개혁이 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결국 이게 참 이율배반인데 그 이율배반이 몇십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거고
문제는 여기에 있고 또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임명 같은 경우가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네, 월요일에 고정 코너입니다.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시간입니다. 자, 김종대 편집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왜 또 목소리 이렇게 까십니까? 고정 코너라 그래. 옛날엔 인기 코너라 그러더니 나도 좀 고정적인 발언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되겠어요. 상당히 민감하시네. 아니 뭐 괜찮아요. 네. 네, 인기 코너. 예. 정정하겠습니다. 뭐 그냥 고정 코너로 하지. 항상 인기 있을 수 있나. 예. 오늘은 더 얘기 말아야지. 어떤 그 분이 댓글에 제가 그 김종대 편집장 그렇게 갈군다고 그렇게 또 댓글을 올렸어요. 난 괜찮은데 사람 풀었어요 도대체? 글쎄 말이요. 그러니까 저기 또 뭐 어떤 가끔 나를 특수 경호해야 된다는 분도 계셔요. 그래요? 네, 군사적인 걸 많이 알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된다고. 그래요? 네. 말까는 제가 잘못이지. 글쎄, 갑시다. 가죠. 예. 오늘 주제 뭘로 할까요? 요즘 때 아니게 말입니다. 이게 그 북한에 관한 정보가 무슨 뭐 검증되지 않고 그냥 서리 근처로 툭툭 이렇게 뿌려집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습니까? 북한이 요즘도 땅굴 판대 2000년대 이후로도. 예. 이런 거 갖고 또 종편이 재미 봤어요. 이런 거 보도해가지고 특히 그 아주 보수성이 강한 그 종편 채널은 자꾸 시청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또 우려먹고 그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직전에 8일 날 지난주죠. 그 국회 정보위에서 여러 가지 대북 정보가 쏟아져 나왔어요. 뭐 김정은이 이제 3년 내 무력 통일을 한다. 뭐 이렇게 공언한 거라든지 또 동창리에서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실험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백령도 연평도 그 서북 해역에 이제 그 포병이 증강이 돼 가지고 대대적인 위협이 가해진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또 저기 모란봉 관현악단 10명이 총살당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뭐 이래 보면은 그냥 뭐 북한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정치적 군사적 현상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쭉쭉 이렇게 뿌려지는 거죠.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정보의 발원지는 어디입니까? 물론 국가정보원이 대다수고 그 정보위 회의를 이제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제 땅굴 문제는 이제 귀순자 발언이라고 그랬고. 그런데 그 얼마 전에 그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그 북한 특수부대 600명이 그 파견됐었다는 것도 귀순자 발언이었어요. 기억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출처가 그 여기저기 불분명한 것들이 많은데 이걸 갖다가 그 어디 종편 같은 데서 이렇게 좀 섹시하게 뉴스로 때린다고. 그러면 또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또 구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이전에도 이런 일은 무수히 많았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 아니겠습니까? 사실관계죠. 자, 일단 땅굴. 어떻게 보십니까? 땅굴. 마지막 제4 땅굴이 발견된 게 아마 제 기억으로 1990년이었을 겁니다. 땅굴이 제4 땅굴까지 발견됐어요. 4개 발견됐어요. 제3 땅굴. 그 땅굴 얘기가 저 어릴 때였는데. 그렇지. 그죠? 그때 참 진짜 뉴스에서 대서특필하고 관광하고 뭐 난리가 아니었었는데. 규탄 대회 열고. 그 시절이 그게 1971년에 제1 땅굴이 발견이 됐는데 그다음에 이듬해 이제 또 하나가 발견되니까 이제 붐이 일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시절의 땅굴은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땅굴 하나가 원자탄 1개 위력이라 그랬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새로운 뭔가 변화된 북한군의 전술이 아주 충격적인 게 나왔던 건 맞아요. 그게 이제 60년대, 70년대 사고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땅굴이라고 하는 것은 재래전 단계에서 그러니까 군 병력을 특히 보병 병력을 들키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신속하게 후방에 기습적으로 투입하는 그 통로가 땅굴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거잖아요, 간단히. 그렇죠. 이게 이제 68년도에 그 김신조 사건이라고, 네네. 예, 그 특수부대가 이제 청와대 습격 사건이에요. 1.1 사태라고 그러죠. 예, 그렇죠. 예. 아주 뭐 경천동지할 사건이죠. 그렇죠. 예, 어떤 그런 문화의 산물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어떤 특수부대를 어떤 우리 수도권이나 아니면 전략적인 핵심에 이걸 갖다가 불시에 투입해서 은밀하게 투입해가지고 이제 마비시킨다. 네. 예, 이런 어떤 그 사실은 그 전후방을 구분하지 말라는 게 이제 그 북한의 전통적인 게릴라 전술. 말하자면 김일성 저작 그 세기와 더불어에 나오는 예. 여러 가지 이런 교란 전술의 일환이거든요. 예. 예, 이것이 이제 그 시절의 문화였다는 거죠. 그 책 읽으셨어요? 제가 좀 그 책은 알아요. 그런데 읽었다 그러면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이적 표현물 소지 탐독죄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아니 글쎄, 아니 뭐 연구자로서 좀 뭐 필요하긴 한데 내 읽었다고는 내 얘기 못 해요. 예. 그러나 그것이 분석되고 소개된 거는 많이 나왔다고. 뭐 일간지 뭐 일면 톱으로도 나오는데 저번에 그 이른바 그 통합진보당 예, 뭐 예. 아로 나오고 할 때. 아로 나오고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전에서 주는 그 어떤 그 하나의 메시지, 트렌드,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그게 저기 거기서 뭐 세기와 더불어서 독자적으로 강조한 건 아니라고. 그건 뭐 중국 혁명사에도 나오고 베트남 혁명사에도 다 나오는데 말하자면 어떤 그 특정 이미지를 차용하게 되면 이게 불순해지고 우리 사회에서는 법적인 어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다시 땅굴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자 제4 땅굴까지 발견이 됐고 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땅굴이 전혀 발견이 안 됐던 거죠.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땅굴에 대한 어떤 그 붐이 일고 공포가 조성이 되고 난 뒤에 육군본부 탐지과에서 전방에 안 뚫어본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수만 개. 무지하게 무지하게 뚫어댔어요. 예. 무지하게. 예. 뭐 통일되면 금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다 알아, 솔직히. 그 정도로 하도 많이 뚫어봐가지고. 금이 있대요?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혹시 그 정보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만 갖고 있을게 내가. 이건 통일되면 이게 해야지, 아니 DMZ 우리 평화공원도 한다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데 육군본부가 세계적인 지질학의 보고라고. 하도 뚫어봤기 때문에. 아무튼 금맥을 찾아. 그러니까 별의별 걸 다 찾았죠. 그래요? 예, 생수 사업 하셔도 되고요. 예, 탄광 사업 하셔도 되고요. 우리 방송 끝나고 진지하게 한번 얘기합시다. 진지하게 얘기합시다. 이게 육군에 우리가 로비를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도 많이 뚫어서. 그렇지. 예, 수만 개를 뚫어봤거든. 그런데 이제 지난 4월에 그 어떤 귀순자하고 또 우리 이제 시민단체 그게 뭐냐면은 땅굴을 찾는 그 시민단체예요. 여기 제보를 근거로 해가지고 종편에서 4월에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했다고. 예, 그래가지고 막 그 화면에 보면은 그 스튜디오에 무슨 이렇게 돌덩이 콘크리트 조각 같은 것도 갖고 나와 막 설명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 이후로 이제 민원이 국방부에 폭주했죠. 땅굴이 있다. 이런 어떤 민원이 폭주했고 그래가지고 최근까지도 그 땅굴에 대한 어떤 관심이 고조가 되고 이걸 다른 종편이 또 재탕삼탕하면 어떻게 되냐면 북한이 최근에도 땅굴을 뚫고 있구나. 이런 어떤 그 확인되지 않은 사실 물론 뚫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말 안 해요. 그러지만은 20년 동안 계속되어 오던 것이 최근에 어떤 그 확 불거진 측면이 있고요. 사실 90년대에도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그때 안기부라든가 일부 어떤 보수적 언론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끔 그 지질적으로 이상 징후가 있으면 이게 다 땅굴처럼 보여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그 인천의 지하철 공사장이 한번 붕괴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도 왜 그 지하철 공사장이 붕괴됐냐? 밑에 뭐가 공간이 뚫려 있었다. 그래서 그리로 함몰된 거다. 땅굴이다. 예,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기관이 출동하고 이랬거든요. 자, 물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어떤 그 추정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은 예, 입증된 건 아니죠. 그러지만은 어떤 우리가 이제 뭐 심지어는 서울의 용산 미군 기지 앞까지 뚫려 있다. 뭐 한강도 이미 지나왔다. 이런 식의 보도가 옛날에 많았는데 이렇게 어떤 우리 어떤 한가운데 군사 용어로는 이제 저 중심 지역이라 그러는데 이 중심까지 다 뚫었느냐? 이런 것은 이제 군의 공식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못 뚫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과학기술 문해안이지만 문해안이기 때문에 이 얘기할 정도죠. 옛날에 70년대에는 꼬챙이로 쑤셔봐야 땅굴이 있는지 없는지 알았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전파를 쏜다든지 네. 그래갖고 얼마든지 그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법이 많아진 거죠. 그렇지. 예. 네. 여러 가지 음파라든가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지질적인 어떤 이상 징후가 있는가 네. 이런 거 탐지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그렇게 이제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 땅굴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했다면 네.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과학기술은 발전을 해왔으니까 네. 당연히 찾아내지 않았겠느냐. 네. 나는 가설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네. 없다라고 한다면 네. 없는 거 아니냐 네. 이거죠. 제가 요즘 그러니까 그 20년간 변한 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굴을 시추하고 탐지하는 업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예, 지금도 계속되고 예, 있어요. 예. 그거는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렇지만 새로운 징후는 발견된 게 없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20년간 특별히 정보가 업그레이드된 건 없어요. 그런데 네. 누구 하나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또 판이 달라지는 겁니다. 네. 어떤 강박증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발밑에까지 와 있을지도 모른다. 이거 알 수 없는 공포거든요. 근데 그 종편에서 제기를 했다고 했는데 귀순자요? 네. 그 탈북자입니까? 시민단체. 예? 시민단체. 시민단체에서 제기를 했다. 예, 시민단체에서 제기해서 그러면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시민단체에서 제기를 했을 때 어느 지점에 땅굴이 있다라고까지 찍어서 얘기를 한 게 그럼요. 아니에요? 아니, 그럼 그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기들이 직접 시추를 해봤다, 또 이상한 음파를 녹취를 했다, 뭐 여러 가지 그럴 듯한 증거들이 꽤 있어요. 아니 그러면 국방부 차원에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그런 민원을 국방부가 다 수용을 못한 거라고. 아, 그게 한두 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이게 여러 가지 이게 추정인지 사실인지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일일이 그걸 하게 되면은 네. 어떻게 하냐면 예산이 부족해요. 예. 그다음에 장비도 사실 노후화됐고 예.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허구한 날 그 민원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속사정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나 합참 또는 육군본부에서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네. 이때 색깔 논쟁이 벌어진다고. 아, 합참도 저 종북 세력이 점령했다. 여기도 간첩이 들어와 있다. 이제는 그 다음 순서는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논란까지 계속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무튼 그 확인되지 않은 대북 정보가 계속 요즘 잇따라서 지금 공개가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땅굴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네. 또 하나가 뭐였죠? 아, 그러니까 이제 국가정보원 예. 나오는 이제 대북 정보의 실체가 뭐냐 이게.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어떤 그 북한에 대한 어떤 안보 프레임을 확산하게 되는 모란봉 관현악단 10명이 총살당했다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데서 나온 뉴스인데 국정원이 사실이라고 확인을 해줌으로써 이 문제가 이제 또 사회적인 관심을 끌게 되는 건데 예. 우리가 지금까지 그 북한에 대한 어떤 정보가 소비되는 그 하나의 메커니즘을 본다면은 예. 어떤 국내 언론 또 특히 일본 언론이 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일단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언론이 받아 쓰고 베낍니다. 예. 예, 그대로 베낍니다. 예. 그래서 저도 한때 종편 자주 나갈 때가 있었다고. 네. 어느 날 제가 경악을 한 게 있어요. 예. 이렇게 출연하면서 질문지를 보니까 예. 전부 일본 언론을 근거로 해서 묻는 질문이에요. 뭐 예를 들어 이설주가 안 보인다. 무슨 북한에 무슨 이설주 동영상 발생했다. 그것도 이런 얘기도 있고. 그것도 일본 언론이 먼저 보도한 거죠? 글쎄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경희 중병설. 예. 뭐 이게 또 교토통신에서 난리요. 예. 그게 질문서로 들어오고. 그런데 뭐 중병설 나오고 나니까 다음 달에 버젓이 나타났더라고. 뭐 이런 거라든가 또는 누구 뭐 암살설, 숙청설. 예.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보도가 돼요. 아니 뭐 일본 언론의 보도 중에 대표적인 게 멀쩡한 우리나라 국민을 그 김정은 그 사람의 사진을 김정은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적이 있잖아요. 그것도 처음엔 김정은이 아니라 운이라고 그랬어. 이러면서 예. 엉뚱한 그래가지고 그 실제 사람이 우리 국민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 보도된 사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방송 출연했다가 그분을 본 적이 있어요. 뵌 적이. 그래요? 그런데 진짜 고통 많이 당하셨더라고. 그 보도 사진 때문에. 보도 때문에. 예. 예.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김정일 위원장 사망해서 그 참배할 때. 예. 그 앞에 흰 줄에 거기에 걸쳐서는 김정은만 서야 되는데 구두발 앞발이 그 줄에 걸쳐 섰다고 불경죄로 리영호가 숙청당했다. 뭐 이런 거라든지 예, 그냥 묻지마 보도예요. 확인 불가능한 거. 그러면 그 다음 날 우리 보수 언론하고 특히 종편이 다 그거 방송해. 그러면 제가 어느 날 종편 나갔을 때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게
질문 6개, 7개가 연달아 들어오는데 전부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 답변만 하더라는 거야 내가. 아주 희한하게 방송하게 되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인터넷에 하나 썼어요. 난리가 났더라고. 그 일본 언론 무분별하게 베끼는 국내 어떤 그 언론. 이게 우리 국방부나 국가정보원이 그 브리핑 제도가 약하기 때문에 국내 언론이 정부 설명을 못 기다리고 외국 언론을 먼저 베껴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에 대한 정보가 소비되는 어떤 그 행태라는 게 대단히 천박하고 아주 저질 방송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일본 언론을 말씀하셨는데 일본 언론이 그런 보도를 하는 정보의 출처가 국내인 경우가 또 많아요. 네. 서울의 소식통. 그러면 그 서울의 소식통이라고 한다면 어디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일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관계자가 일본 언론에 흘리고 그것이 국내 언론에 의해서 인용 보도가 되게 한번 돌았다 오는 쓰리 쿠션인가? 네. 그러니까 저는 한일 권언 유착이라고 봅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동안에 일본 언론이 한반도의 그 어떤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그 해악이랄까, 이 부정적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 과거에 육자 회담 때 다 비밀 지키기로 한 거, 일본 언론에 제일 먼저 그 보안 어기고 까버리고. 이래가지고 육자 회담 자체가 휘청거린 사례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지 않는 어떤 일본의 어떤 불순한 어떤 그 언론 일각의 의도, 지금 일본이 저렇게 극우 행보를 걷는 것도 다 그런 맥락이라고 보는데 이런 식의 어떤 그 무분별한 보도가 기승을 부렸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흐름에 우리 국가정보원도 한몫한다. 나도 한 칼이 있다 그러면서 마구마구 뿌린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보수 언론이 이제 북한에 대한 보도를 보면은 곧 북한이 쳐들어올 것처럼. 그래서 뭐 장사정포가 새로 배치됐다, 북한의 신형전차가 새로 배치됐다, 장사정포가 새로 배치됐다, 뭐 장거리 미사일은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많은 그 군사 위협에 대한 보도 중에서는 사실 객관적 사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증강되고 있다. 이건 객관적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그 방송 나오셔서 우리 김종대 편집장께서 이 그 미사일 기지가 백두산에 있다고 하셨잖아.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보도 나왔던데. 저기 한 신문에 일면 톱으로 나왔대. 나하고 비슷한 어떤 그거더라고. 그런데 목적이 다르지. 그건 팩트인가? 팩트지요. 야, 그래요? 그것도 20년 넘은 정보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 이 보도에서조차도 백두산 인근에 그럼 어떤 구멍이 진짜 미사일 쌓일런가는 못 밝힌다고. 그럼 확인되지 않았다고 써 있어요. 그게 90년대 말 상황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변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새로운 것처럼 쓰죠. 그러다 보면은 북한이 곧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어떤 강박증, 이것을 확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핵과 미사일 능력이 북한에서 괄목할 만하게 발전하고 있는 건 객관적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도 대비해야 됩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객관적 사실을 넘어가지고 북한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위협이라는 대로 인식이 확장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진짜 위협인지 이제 식별이 곤란해지는 이런 어떤 그 부작용과 부정적인 영향이 이제 그 다음에 초래되는 거예요. 이제 강박증인데 제가 이쯤에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싶어요. 그 북한이 곧 쳐들어올지도 모른다 하는 어떤 강박증에 시달리는 어떤 그 정서 구조, 이게 이제 우리 국가정보원의 그 하나의 정서인데, 그 미국의 초대 국방장관 제임스 포레스터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련이 곧 핵미사일로 공격해 올지 모른다고 항상 시달렸어요. 강박증에. 그 시절에 미국은 메카시즘 선풍이 이제 시작될 무렵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것을 시달리고 자기는 그것을 막아야 하는 공산주의와 전쟁과의 어떤 그 대표 어떤 그 하나의 기수다 보니까 항상 나도 죽일지 모른다. 이러다 결국 강박증에 자살을 합니다. 그래요? 이게 미국의 초대 국방장관 제임스 포레스터 얘기입니다. 1949년에 사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소련의 핵미사일에 대한 어떤 공포, 어떤 강박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데 무지무지한 기여를 했고, 또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본인도. 그 부인도 그랬어요. 부인도 자살했어요? 부인도 석연치 않은 그 어떤 우울증, 행보 이러면서 그 부부가 다 비밀이에요. 이 어떤 행보가 다 베일에 쌓여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소련이 이제 미국이 소련에 대한 어떤 그 냉전적 어떤 그 대치 구도로 가는데 큰 기여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지 캐넌이라는 냉전의 전략가가 나오고 하면서 소련을 악마의 제국으로 이렇게 묘사하면서 소련의 핵미사일이 이제 미국보다 많다는 식으로 그 미신을 퍼뜨렸죠. 그런데 뒤에 확인된 일이지만은 50년대 소련은 장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한 게 없다고. 뭐 그렇게 멀리 가. 이라크 전쟁할 때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 있다고 뻥친 것만 해도. 뻥친 것만 해도.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2권의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책 얘기로 봐주십니다. 아니 이거는 아주 굉장히 자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런 정보라고. 예. 제임스 캐럴이 지은 더 워 오브 하우스. 우리 말로는 전쟁의 집. 예. 이거 하나 이제 하고 그다음에 존 미어샤이머 제가 얼마 전에 공세적 현실주의자라고 저 깠던 근데 이 사람이 쓴 괜찮은 책이 있어요. 예. 정부는 왜 거짓말을 하는가? 그 책 저도 있는데. 그래요? 되게 두꺼운 책인데 그거. 얇어. 아니 제임스 캐럴 책은 두껍지 600페이지니까. 그러니까 이 2가지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어떤 번역이 된 책이에요? 내가 번역됐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영어 실력 별로야. 영어 원서가 아니고? 영어 원서는 나 한 달 걸려. 책 한 권 읽는데. 딴 거 안 하고. 한 달밖에 안 걸려요? 아니 그것만 고시 공부하듯이 읽으면 한 달 걸려. 예. 그런데 편하게 그냥 진한 동질감을 느낍니다. 예, 편하게 그냥 번역서로 보세요. 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이 국가와 정부는 그 비합리적인 강박증에 빠질 수가 있다. 네. 예, 어떤 정서적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도 빠질 수가 있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대표적으로 남재준 국정원장 봅시다. 예, 이분이 과연 어떤 합리적이고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분이냐? 전 절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예. 첫째, 이분이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공산주의자냐 아니냐. 예. 이거고 본인도 가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참여정부 때 그 인사비리 그 의혹이 있어가지고 군 검찰에 수사를 받았어요. 예. 그건 법리적인 문제였어요. 네. 제도의 문제고 정책의 문제고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였어요. 그러나 이분은 그렇게 안 봅니다. 그때 정권의 공산주의자가 자기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 예. 예. 어떻습니까? 제임스 포레스터라고 비슷한 맥락이 느껴집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강박증이라고 하는 것 말이죠. 우리가 어떤 국가의 고위직들도 충분히 걸릴 수 있는 거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런 구도에 다 함몰이 돼서 예.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곧 공격받을지 모른다. 그래서 봄이 되면 여름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여름이 되면 가을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해. 네. 그러다 가을 되면 이듬해에 제일 위험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런 식의 어떤 끊임없는 강박증에서 지금 무언가 조치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위협과 부풀려진 가상의 위협을 구분 못합니다. 객관화해서 바라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북의 미세한 징후도 다 공격 신호로 보인다 이게요. 예. 그런데 이런 사고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하는 위험 국가의 한 요소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무분별하게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이런 북한 정보들이 마구마구 사회에 유통이 될 때 이것을 어떤 지성적인 집단이 검증을 해주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그게 없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위험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언제 서울 상공에서 핵무기 하나 터지면 100만 명이 사망하거든. 예. 한반도 최후의 날이거든. 예. 내일 모레 지구 최후의 날이 올지도 모른다. 예.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여러 가지 최후의 날에 대한 어떤 개연성은 너무 많습니다. 뭐 행성이 와서 지구에 충돌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 초등학교 때 그때 엄청 봤던 게 노스트라다무스. 그죠? 요즘도 많이 읽혀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멕시코에서의 지구 최후의 날. 네. 그죠? 네. 그 전에 또 하나 있었다. 휴거라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있지. 네. 그래서 종말론자들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사회적인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강박증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기제는 결국 북한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한반도 최후의 날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사실상 그것을 말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김종대 편집장께서는 강박증 차원에서 해석을 하셨는데 강박증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그 주체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깔려 있는 얘기잖아요. 깔려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강박증이 아니라 의도성, 특히나 어떤 고도와 어떤 정책 노림수를 가지고 일부러 정보를 흘리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네. 이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얻어지는 정치적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이 NLL 대화록 논란에서 지금 시작된 이 전국을 보면 네. 결국은 안보 프레임이라는 거는 보수가 진보에 대해 갖고 있는 절대적 비교 우위로 입증이 됐어요. 예. 저는 사실은 이 자체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건 진보의 무능도 한몫했습니다. 예, 어떤 안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에 대해서 진보는 아무런 성실성도 진정성도 또는 어떤 이성적인 어떤 대처 방안을 몰랐습니다. 네. 보수의 일방적 게임이었죠. 그런 만큼 이것이 안보의 어떤 그 프레임으로 간다고 하는 것들이 계속 국내 정치에서 유용성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네. 이것이 강박증이 확산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제어할 필요가 없는 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NLL 대화록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장장 1년을 끌었는데 그러면 우리 NLL에 무슨 문제가 있냐? 네. 또는 NLL 문제 때문에 남북한 간에 논쟁이 있냐? 자, 노무현 정부 이후로 지금까지 뭐 남북 정상회담 때도 가끔 우리가 남북 관계 어떤 회의에서 논쟁은 있었지만 이 NLL 때문에 남북 관계가 깨진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다. 그다음에 2002년에 제2연평해전을 끝으로 지난 11년간 NLL 침범이 되고 뭐 그걸 차단하고 하는 NLL의 군사작전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천안함 연평도는 NLL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NLL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남북 한간에도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아닌데 이 막상 국내 정치에서는 이 문제로 여야가 죽느냐 사느냐 사활적인 싸움을 했다. 네. 그러면 이게 무대가 국내 정치지 어떻게 남북 관계입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북한을 말하는 건 맞는데 북한으로 인해서 파생된 주제인 건 맞는데 그 효과가 정작 나타나는 것은 국내 정치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좀 전에 드렸던 질문은 강박증이라고 한다면 본인은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믿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거짓 정보 내지 확인되지 않은 정보임을 뻔히 알면서도 특정한 정책 노림수를 가지고 흘리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정치적으로 장난질 치는 경우도 상당히 있지 않느냐. 그런 경우가 이제 그게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이런 정보에 갈증을 느낀 어떤 종편과 보수 언론이 이런 먹잇감을 던져줄 때 덥석 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이제 정치적인 그 목적대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독재자들은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그 국민에게 거짓을 말하는 어떤 그 하나의 그 정치 권력은 국민을 속이기 전에 사실은 자기 자신을 먼저 속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껏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독재자들 또는 어떤 그 냉전 세력 또는 분열주의자들 또는 어떤 종교적 광신자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먼저 이미 속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진짜로 큰 충격을 받았던 게 개인적으로는 제가 참 너무 1988년에 50 청문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광주 청문회도 있었죠. 근데 광주 청문회에 나왔던 그때 이른바 신군부 세력들의 답변. 저는 그걸 보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게 저는 아주 순진하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일말의 양심과 죄의식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광주 학살을 했던 그 당사자들이. 근데 보니까 전혀 아니더만요. 전혀 아니죠. 그거는 뭐냐면 자기 확신에 찬 그거는 자유권 발동 차원이었고 질서를 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그게 확신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 확신이 이제 그 다음에는 진짜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그렇지. 이게 바로 인간 사회에서의 어떤 적대와 증오가 발전하는 어떤 공감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는 그 어떤 그 같은 인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전혀 동질감을 느끼지 않는 이질화된. 이런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질적 존재로 그들에 의해서 취급받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여기서 이털남 이런 내가 방송하고 있잖아, 그지? 예. 우리가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 네. 이런 얘기가 그들에게는 얼마나 이상하게 비춰지고 저런 식의 저 안보에 대해서 저렇게 나태하고 안이하고 부정적인 얘기랄까 이런 식으로 충격을 받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김종대 편장님도 뭔가 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네. 저들이 보기에 김종대 편장이 여기 와서 하시는 발언이 네. 이상한 정도의 수준에서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 이상이지? 이상이겠지. 그 이상이지. 그러니까 정확히 봐요, 정확히. 아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적을 이롭게 하는 방송이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남재준 원장이 이제 부임 후에 그 산하기관 구조 조정을 할 때도 그 나온 원장의 지시 사항은 이거였어요. 나는 적을 이롭게 하는 자와는 끝까지 같이 못 간다. 그러니까 사표 쓰고 나가라. 이래가지고 몇 명이 사표 썼어요, 실제로. 네. 게다가 또 복귀도 시켜. 법적으로 이게 무리한 일이라는 게 판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김종대 편장님 이제 남재준 원장을 상대로 한 취재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 돼요. 이 지금까지 그런 어떤 군사 안보를 내세워가지고 햇볕 정책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논법은 이런 겁니다. 어디까지 갔냐면은 우리가 산에 가면 독사가 있습니다. 물리면 죽습니다. 조심해야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아는 사람이 또는 가족이 산에 가서 독사에 물려서 큰 피해를 입었어. 그러면은 이 독사의 독이 뭔가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한테도 이걸 알려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독사가 사는데 도움을 준 환경보호론자들도 적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자연보호를 했기 때문에 독사가 산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 군사안보를 외치면서 햇볕 정책을 공격하는 것은 마치 그 북한의 실제 위협이 뭔가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겠는가를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햇볕 정책을 공격하는 거. 이거는 독사의 피해의 그 책임을 환경보호론자들한테 묻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환경보호론자들 책임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 광범위한 책임은 있겠지, 그지? 예. 간접적으로. 예. 그러나 이런 식으로 보면은 햇볕 정책이 결국은 피로써 되돌아왔다고 하는 맥락에서는 하나가 생략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땅꾼은 그러면 동맹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땅굴? 땅꾼. 아, 땅꾼. 그러니까 땅꾼은 위험을 제거해 주는 고마운 존재가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런데 환경보호론자들은 그런 땅꾼이 생태계를 망친다고 또 공격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엉뚱한 적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이념 논쟁이라는 것 속에서 무슨 맥락을 놓치냐 하면은 과연 북한의 저런 현상이 실제적 위협인가 아닌가 따져보는 맥락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은 실사고시라니까요. 네, 실사고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 주장과 모든 주의 주장은 사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후순위 작업인데 문제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귀납법보다는 연역법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일반화되어 있죠. 자, 천안함 사건이 났어요. 그거 북한 잠수함의 소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천안함에 대한 세미나 학술 대회 또는 논문 나온 거 단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요거 생략하고 바로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정부의 발표를 이렇게 윽박지르는 국면으로 바로 갔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진짜 안보는 생략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그죠. 뭐 우리 일반 국민들이 국정원장님하고 대면 접촉할 일은 없을 테니까 주로 언론을 통해서 이게 흘러나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사실 검증부터 해야 되는데 그렇죠. 결론을 이렇게 내리면 되는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 검증할 통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보가 독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인 거죠. 그 정보가 강박증에 걸려 있고. 그렇죠. 예.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이게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또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문가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 김종대 편집장도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맨날 출연해서 이 고생하고. 뭘 또 고생이라고 표현을. 고생이지 이 쥐꼬리만한 거 확 그냥 진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이 클럽 회원 권은희 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정치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을 강인함,
생각이 다른 자를 감싸 안는 따뜻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정치의 즐거움은 완벽한 시대의 우울증 치료제입니다. 오연호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여러분 요즘 잠 푹 주무시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이놈의 가을 모기가 앵앵거리면서 날아다니는 바람에 정말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지금도 몽롱한데 오늘 방송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기 퇴치법, 비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숙면을 취해야 그 다음날 열심히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들 텐데 모기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가을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